연단 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덧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여전히 시를 씁니다. 쉬 써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학은 곧 절제라고 말하는 그 대전문학의 향기 6번째 이야기, 최송석 시인의 문학 인생 속에는 어떤 철학이 담겨 있을까요? 제 고향이고요. 우리 고향의 그 특징을 말하면은 들이 상당히 넓어요. 제가 어느 구절에 바다 같은 들 이런 그 표현을 했는데 바다만큼 넓습니다. 그 시절 쥐들이 이제 다 거의 그렇습니다만 청소년기에는 거의 문학 소녀가 되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청소년기에 그때는 사실 그 시집을 구해서 본다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어렵게 구하는 시집이 있다고 한다면 거의 이제 필사를 했죠. 필사를 해서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외국시를 본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뭐 엘리엇이나 또는 릴케나 이런 등등의 시집을 구할 수가 있었고, 우리나라 시인들 대표적 시집으로서는 예컨대 청록파 시인들이라든가 등등 여러분들 그 시집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문학을 좀 지망했다고 할까, 또 끌렸던 하나의 동기는 그런 작품집을 구해서 필사를 하면서 거기서 느낀 것이, 제 나름대로 이거구나 하고 이제 감동이 왔어요. 제 나름대로 감동을 받고, 문학 세계에 한 번쯤 깊이 들어가면 참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학교에서 백일장이 있었어요. 그 백일장에서 제 작품이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제목은 밤차였는데 왜 그 시를 쓰게 되었는가 하면은 그 동기가,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제 고향 집에서 학교까지는 기차를 타야 되는 이런 거리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기차가 흔치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 가거나 또 안 그러면 저녁에 늦게 오거나, 이래서 하루에 한두 번 이제 통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편이었었는데, 어느 경우에는 이제 학교가 다 파했는데 기차까지 오질 않죠. 그럼 저녁 늦게까지 기다렸다가 밤늦은 기차를 타고 집에 이제 늦게 돌아오는 이런 측면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럼 기차를 타고서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나름대로 청소년 시절에 내 감정을 느끼는 것은, 차를 타고 공부하러 갔다가 집에 돌아가면서 부모가 계신 집으로는 이제 향하고 있다. 또 이 차고서 내일은 선생님을 향해서 학교 가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기차를 타고 가고 오고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그때 감정으로 느껴지는 시심을 그대로 한 번쯤 적어본 거죠. 좀 유명했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연스레 이제 자기도취에 빠져서 나도 문인이 됐나 보다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더구나 또 좀 그것을 부추기는 여건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기차 통학을 하는 그 통학생 중에 여학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제가 시를 써가지고 학교에서 발표가 됐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니까, 여학생 편에서도, 제가 시 쓰나 보다. 이렇게 대우를 받게 되는 이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갖게 되고, 또, 나름대로는 시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고 할까요? 이런 이제 계기를 스스로 갖게 되는 이런 동기가 되어졌죠. 기차에서 시를 짓던 문학 소녀는 오롯이 문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디게 흐른 시인의 삶, 그 속엔 그만의 고집스런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등단은 지가 상당히 늦었어요. 늦었고 작품도 또 변변치 못하니까 이제 늦었는데,
제가 작품 활동을 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의 문인들이 어떤 그 모체가 되다시피 한 호소문학이 있어요. 그 호소문학의 작품 활동을 했던 것이 제 기억으로는 78년, 9년 뭐 이때쯤 되어지는데, 호소문학에 안주하면서 거기서 작품 활동을 하면은 그것으로 족하거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꼭 중앙지에서 뭐 누구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스스로 작품 세계가 온전하게끔만 구축이 되어진다면 오히려 바람직한 측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권유가 그것이 아니다. 현실은 또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 다시 생각해서 등단 절차를 좀 받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충고 말씀을 많이 주변에서 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본 것이 자꾸 저렇게들 말씀을 하니까 같은 문화들끼리도 나로 인해서 좀 불편을 느낀다면은 그것도 또 안 될 일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죠. 이고장 원로이신 박희선 선생님, 또 박재삼 선생님 두 분께서 제 작품을 심사해서 천거를 해 주셨어요. 그 뒤로 이제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요식 절차를 그것으로 이제 마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나도 등단을 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이제 밖으로 하게 됐죠. 오랜 세월 문인의 길을 함께 걸으며 추억을 쌓아온 남다른 인연도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국문과 선후배 사이라는 최원규 시인입니다. 최성석 시인과는 약 한 3, 40년 동안 이고장에서 서로 선후배로서 이렇게 만났고, 의지를 지키는 분이고, 또 여러 가지 옳은 일에 대해서는 정의감에 사로잡힌 분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최 시인에 대한 그런 인품을 아끼고 사랑하는 편이죠. 96년도인가요? 96년도에 한국문협 대전 광역지지의 지회장을 맡고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 좀 특기해서 좀 달리했다고 이렇게 자체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간에 쭉 선배 회장님들께서 시화제를 계속해서 해왔어요. 해왔는데 실내에서 이제 시화제를 하다 보니까 보는 분들이 별로 이렇게 없는 거예요. 실내까지 와서 직접 뭐 이렇게 딴 예를 들어서 음악을 연주한다든가 미술 전시회를 한다든가 하면 이제 와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시화제를 한다고 하면은 와 보는 분들이 아주 극소해요. 근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라나 하고 생각을 하다가 밖에서 시화제를 한다면 어쩔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이제 시도했던 것이 홍명상가 공원에서 시화제를 했어요. 그때가 아마 제 7회 정도 시화전이 아닌가 이렇게 기억이 되어지는데요. 시화전을 밖에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청중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관람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주최하는 측에서는 좀 어려운 것이 그 이제를 수십 개를 내서 걸고 또 저녁에는 철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어려웠습니다만, 효과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거뒀다 이렇게 이제 자처를 했어요. 또 하나 특기할 것은 그때가 마침 또 소위 문화부에서 지정한 문학의 해였어요. 이 96년도가 문학의 해였는데, 그때 당시 걸었던 표제가 문학의 즐거움을 국민과 함께 하는 이런 표제 아래 각 문학단체들이 대사회적 측면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또 독자 구축을 위한 그런 활동을 하고 이렇게 했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주들이 시도했던 것은 딴 문화예술은 거의 이제 유료로 이제 활동을 하죠. 또 발표회를 하고. 근데 문학만이 유독 이제 무료가 되어지고, 예를 들어서 책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무료 배부가 관행처럼 되어지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조금쯤 아쉽다, 또 섭섭하다,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번 생각했던 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료로 시민회관에서 작품 발표회를 하는 이런 행사를 처음 시도를 해봤고, 또 그때 당시 뭐 하나의 치적이라고 한다면 좀 자차인에서 부끄러울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처음으로 대전문학 전집을 간행을 했어요. 문학의 그 대전문학전집 간행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간행위원장을 위촉을 해서 대전문학전집을 간행을 했고, 문학의 행사가 해가 아니었다면 아마 그런 것을 시도하기가 조금쯤 어려웠을게요. 근데 운이 또 그렇게 제가 회장하는 기간 동안 정부에서 그런 그 시책으로 특별한 그 문학회를 지정해 주어서 그런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계기도 됐죠. 이제 독자 구축이라는 거는 더 이제 광범위하게 얘기한다면은 뭐 어느 책자 하나를 갖다 누가 읽는다 이것도 상당히 뭐 직관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더 넓게 본다면 이 지역사회에 속해 있는 문학인들이 대시민을 위해서 시민에게 어떤 형태의 역할을 해서 시민들이 작품을 접하고 그 시민들이 그 작품으로 인해서 감동받고 감화받아서 정서순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측면을 부단히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작가의 어떤 그 해야 될 소임이 아닐라나,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그건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시인이 문인으로 활동하면서 낸 시집은 모두 4권. 그가 작품 대신 선택한 건 사람들이 문학에 관한 관심을 갖도록 새로운 방법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문학 활동을 하고 또 시인이라고 자처했으면서 작품이 이렇게 적으냐고 꾸지람 내지는 책망하는 그 분들도 있고, 또 어느 측면에서는 작품이 너무 적어서 왜 그럴까 하고서 의심스러운 그 눈초리를 주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 자신 그간의 그 인생 역정을 할만큼 이렇게 반추해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더 이제 솔직한 표현을 한다면 직장 사생활에 이제 얽매이다 보니까 정서적 측면에서 시와 접근해서 시를 함께하는 이런 그 정신적 측면, 생활적 측면 여유가 각박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반성 겸 생각을 하죠. 다작과 과작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적에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이긴 하나, 자칫 활자 공예가 되어진다면 이거는 안 하니만 못한 이런 과정이 되지 않을라나 하는 그 자책감이 많이 들었어요. 근간에 이제 느끼는 것이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느끼는 감정이 양적 팽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바람직하게끔 팽창되어 있지만은 실제 우리 현대 문학이 문학적 측면에서 문학성이 접근, 또 작가의 치열한 작가의식, 이런 얘기를 논의했을 적에 과연 얼마만큼 접근하고 있는가, 더 구체적인 실증으로서 얘기한다면 문학작품이 양산되어진과 비례해서 독자를 얼마만큼 구축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 그 이유의 본질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 작품의 문학성이 얼마만큼 탁월하냐 하는 얘기를 자꾸 논의하게 되죠. 그랬을 적에 저 같은 경우 문학성도 없는 작품을 양산해서 아무데나 이렇게 내놓고 본다면은 지금보다 더 못한 작가, 지금보다 더 무시되어지는 시인,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으려는 이제 우려가 이제 또 생기게 되죠. 그랬을 경우 실제 다시 생각해 보면 오히려
다작해서 본질을 망가뜨리는 다작보다는 과작해서 심사숙고하면서 작품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독자에게 나은 편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요즘에도 이제 지배적으로 나오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깊이 있는 작품을 뭐 못 쓰다 보니까 솔직한 표현으로 글쓰기가 두려운 거요. 독자가 이 글을 보고 뭐라고 할까? 이제 상식적으로 이야기했을 적에 시란 무엇이냐? 상상이 문학이다. 상상이 문학이면 독자에게 뭘 줄 거냐? 감동을 줘야 된다. 감동을 주지 않는 작품, 또 버려지는 작품, 보지 않는 작품, 이걸 양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하는 자책이 자꾸 이제 들게 되는 거죠. 천거를 받을 적에 이게 84년 초기 작품인데, 길을 걸으면은 이 초기 그 추천 작품이 있어요. 요걸 하나 뭐 제가 한번 낭송해 드릴까 합니다. 길을 걸으면 빈혈에 취한 도시 봄바람, 속으로 앓고 있는 우장을 쓸어내리며 돌처럼 굳은 아스팔트를 밟는다. 우연히 지나는 길에 발길을 머물면 정든 얼굴들이 숱한 이야기를 몰고 왔단 사라지고, 가벼운 차림을 해도 홀가분하지 않은 일상들이 점액처럼 달라붙는 생활 속, 철 잃은 가두 화원에는 가늘은 꽃나무 가지 끝에 태몽 소리듯 안으로 감기는 도시 봄. 어쩌다 가던 길을 다시 서 바라보면 푸른 하늘에 빠지고 싶다. 이게 제 그 추천 당시 그 초기 작품인데요. 여기 생각해 보면 뭐 독자가 어떻게 이제 느껴 주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사실 그 도시 그 생활, 인생 생활 자체가 이제 외형으로 봤을 때 도시가 상당히 찬란하죠. 화려하죠. 근데 실제 그 이면을 보면은 그렇게 외형적 측면에서 화려한 것처럼 내면이 전부 화려하게 그렇게 장식되어지며 사는 것은 아니죠. 쓰리고 이제 아픈 부분도 있고 이제 이런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인생 살아가는 과정이 어쩌면은 동일한 것 같으면서도 이질적 측면도 있고, 이질적 측면에서 외동으로 막 고립되어져 있는 느낌 같은 것 있으면서도 어떤 측면에서는 또 동질감으로 합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도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느껴지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도시 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느 측면에서는 변화의 과정, 순회의 과정, 순리 과정, 이런 것들이 도시라고 해서만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시골에서 얻어지는 감각이 도시에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인데, 계절의 어떤 감각, 또 시간의 흐름, 이런 것들은 어찌할 수가 없죠. 다 함께 공유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늘어지는 것인데,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처절한 아픔으로 다가왔을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뭐 희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국에 가서는 어떠냐? 소위 아주 작은 씨알이 생명을 잉태해 내놓는 것처럼 어떤 작은 어떤 생각, 작은 어떤 스침이 때로는 생명의 희열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박하고 아주 참 살벌할 수 있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도시에도 봄이 오면은 그런 것은 아니다. 거기도 싹이 트고 생명이 부활하고 생의 희열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나름대로는 도시에서 오는 봄, 그것을
인간의 어떤 내면 세계を한 번쯤 생각해보는 이런 시로 나름대로는 썼습니다만 독자가 그런 감각으로 이걸 이해해 줄 것인가, 이게 좀 난해할 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해서 조심스러운 거죠. 글을 읽는 이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시인, 그가 말하는 시 세계, 그 안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겉모습하고 그 성격보다는 시 세계는 상당히 이제 닳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저도 또 이제 그렇게 느껴요. 근데 제가 이제 일반 사생활에서는 조금쯤 괴팍스럽다, 까다롭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나 또 이제 작품 세계에서는 상당히 유약하고 우수적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비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아니다고 이렇게 부정은 않죠. 부정은 안 하나 사실 본질로 보면 거기에 지독스럽게 나름으로 구축하고 있는 자성과 강인한 그 생명력 같은 것을 추구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자처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인으로서 참 독자가 인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 상당히 두려우면서 깊이 생각해야 될 이런 부분인데요. 저는 독자가 혹여 제 시를 읽어서 저를 생각을 한다면 함부로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만이라도 인정해 주면은 시는 독자가 보고 감동해야 한다. 무분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문학은 절제다. 그의 고집스러운 철학 속엔 문학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